이번에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뭐 네. 175석 이 정도면은 정말 압승인데 뭐 본인이 원통 원치 않던 간에 당내 입지는 더욱 확고해졌을 테고 자 여러 가지 뭐 당 대표를 뭐 다시 한번 또 한다 뭐 해야 된다 뭐 본인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네. 당내 기류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확실한 거는 본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전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 대표 의 측근들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의중을 전달한다 이런 모양새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개별적인 발언들이군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번 총선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많이 결정이 될 거다라는 기류가 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총선에서 저희가 많이 졌으면 뭐 이재명 대표의 체제는 존속하기가 어려웠겠죠. 뭐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도 뭐 지도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근데 이겼잖아요. 압도적으로 이겼고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여투쟁이라는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이 두 가지의 거대한 과제를 저희는 부여받았고 네. 이것에 있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이번 총선을 통해서 또 한 번 이제 신임을 받게 된 이재명 대표께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인데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굉장히 좀 약진을 했어요. 했죠. 사실은 12석은 되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또 지지층을 공유한다라는 위기감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견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이재명 대표만큼의 정치력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물밀듯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박선민 최고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만큼의 그 그립감이 있는 분이 누가 떠오르세요? 지금은 사실 없다고 봐야죠. 냉정하게 그러면 이재명 봤을 때. 대표가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이 대표께서 계속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박지원 전 뭐 원장님 같은 경우 네. 뭐 대놓고 계속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고 네. 이 대표께서 이 대표만큼의 사실은 이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다른 인물이 당을 이끌어가기가 지금 상황에선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신 부대변인께 말씀드릴게요.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총선 전에는 이제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일정 부분 또 인정을 받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원내 뭐 사령탑이라든가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이런 진영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좀 가까운 사람들로 또 구성될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또 우호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 이재명에 반하는 세력은 사실상 아무도 남아 계시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친위 체제로 들어갈 것은 확실하다고 보는데 네. 과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할 것이냐 그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대표가 묻는다면 저는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 마.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게 이번 총선 결과로서는 민주당이 거의 압승을 거두었지만 전체 득표율로 보면 그렇게 큰 압승은 아니었습니다. 50대 45 정도였거든요. 한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것은 4년 전에 있었던 21대 총선의 8%포인트보다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숫자가 그대로 가게 된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꿈꾸고 있는데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지금과 같은 승리가 안 나온다면 분명히 책임론에 휘말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면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맞지 말라고 할 것 같고 또 지금 이미 당대표로서 2년을 했습니다. 네. 2년을 했는데 또 2년을 하게 된다. 국민들께 엄청난 피로감이 느껴질 겁니다. 민주당엔 저 사람밖에 없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터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뭐 법원의 판단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만약에 사법 리스크에서 이재명 대표가 수렁에 빠진다면은 민주당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번까지만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둔 다음에 다음 행보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은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실 안 하겠다는 말씀하신 적은 있긴 합니다만 당대표직이 3D다라고 말씀하신 그렇죠. 적이 있어요. 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다. 지금 이제 우리 박성민 최고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하셨고, 근데 이게 군부를 또 이렇게 계속 떼다 보면은 이 불길이 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또 그 분위기상 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도 또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앞으로 분위기를. 민주당이 다음 달 2일에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이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엇보다 이 최상병 특검법은 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는데 자 이게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충분히 뭐 통과가 될까요? 아니면 통과 이후도 또 문제인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는 이번에는 여당이 거부할 이 명분이 없다라고 명분이 생각을 없다. 해요. 네. 그리고 뭐 이것을 지금 총선 끝난 마당에 뭐 정쟁화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은 뭐 MBC PD 수첩을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사실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 헌신하던 그 청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그 외압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가 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그 과정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사안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여당도 이제 더는 반대 못한다. 오히려 이거는 여야가 합심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표결 당장 내일 한다고 해도 저는 국민의힘에서 꽤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생각돼요. 우리 신 부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네네. 저는 한 가지를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최상병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과연 민주당이 진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올리는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까지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저는 그 차이를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인지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인지 아직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21대 국회에 이것을 처리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반대입니다. 지금 21대 국회에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고, 그것을 먼저 처리를 같이 처리하거나 뭐 그런 식의 주장을 해야지 최상병 특검만 물고 늘어진다, 저는 이것이 민주당이 지금 끝까지 오만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 문제는 지금 공수처나 이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같은 사안을 놓고 지금 특검도 하고 공수처도 하고 여러 가지의 수사 기관들이 수사를 한다, 그것이 사실 법적 안정성에 과연 얼마나 부합할지 개인적인 그 의구심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 21대가 됐던 22대가 됐던 최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 주도적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민의힘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진짜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네. 합리적인 그 화합의 장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세부 사항 조정하면 네, 되니까. 세부 사항을 좀 조정하면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내 한번 좀 이야기 좀 해보시죠.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거 무조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셔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네. 좀 꼭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신조 네. 부대변인께서 의지를 좀 갖고 계시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이 특검법에 강하게 반대하기 시작하면 이게 정쟁이 되는 거고요. 정쟁이 아닌 사안인데 정쟁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지금 좀 분리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번에 총선 참패 결과를 보면서. 네네. 그리고 대통령이 모두 발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방구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 좋은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 전향적으로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우리 이거 싸울 사안 아니다. 정말 제대로 이거 밝혀보자 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쳐서 통과하면 저는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에겐 실망하셨을진 몰라도 국회에게는 새로운 기대를 걸어주실 수 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오만하게 구셨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최상병 특검법 이 가슴 아픈 사안을 또 반대한다. 국민의힘이랑 대통령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뜨가한 것 같아요.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그렇다면 이번에 정말 국민의힘이라도 달라지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민주당에서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어떡해요? 봅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무조건 우리가 최상병 특검을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처리하겠다라는 그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 대안을 갖고 오면 우리가 대화에 참여하겠다라는 그 완강한 자세로 좀 거두어 주시는 게 국민의힘에게도 어떻게 보면 출구를 마련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조금 화합하는, 대화하려는 의지를 좀 민주당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완강하다는 표현 하셨는데 그 21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었죠. 네. 이 22대 때는 이제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법사위원장은 안 되겠다. 우리가 꼭 해야지. 이게 자꾸 국민의힘이 발목 잡아서 안 되겠다 이러는데 발목을 잡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네. 민주당이 얼마나 21대 국회에서 그 21대 국회 자체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먼저 원래 법사위원장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는 야당의 몫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난 2008년 총선에서 81석을 가져갔어요. 그때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민주당한테 법사위원장 차를 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저희도 내드렸잖아요. 아니, 그래서 전반기는 가져가셨잖아요. 네. 이게 정권 교체가 되니까 민주당도 아차 싶어서 내준 거지 본심은 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국회 관례들을 21대 국회에서 다 깨버렸습니다. 상임위원장 독식했죠. 말씀드렸던 법사위원장도 가져갔죠. 어떤 것 하나 국회 내 야당과 얘기하겠다, 대화하겠다, 협상하겠다 이런 의지를 안 보였어요. 근데 그러한 완강한 그리고 그런 오만과 독선적인 모습이 지금 다음 국회에 들어서기도 전인데 지금부터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민주당도 조금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민주당이 어쨌든 국회 내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압도적 의석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 권한에 있어서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부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한 권한들을 남용하지 말고 네. 민주당도 진짜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의힘 그리고 다른 정당과의 합의, 협치를 통해서 이 국회의 난맥을 풀어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히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저희도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법사위원장을 이제 후반기에 국민의힘에 드렸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민주당이 독식하면 안 된다, 상임위 독식하는 게 안 좋아 보인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당내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가자 해서 법사위원장을 드렸는데 그 결과가 결국에는 그 법사위원장께서 제대로 회의도 안 열고 이런 방식으로 상임위를 운영을 하시니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고 싶은데 상임위 자체를 이제 안 열어주시면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실제로 민주당이 폭거했다 하시지만 제가 객관적인 팩트를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9번이나 행사하셔서 국회를 무력화하신 건 대통령이셨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상명 사건만 봐도 그래요. 최상명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자고 국방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여당 의원들께서 보이콧하시고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행안위에도 참석 안 하신 정말 민생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하신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상임위장에 안 나타나고 회의 보이콧하고 이러면서 국회를 무력화시킨 게 과연 민주당이었느냐. 저는 국민의힘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오를 좀 반복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분의 말씀 다 일리가 있거든요. 22대 때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안 될 텐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말이죠. 조국 혁신안 얘기를 좀 해보죠. 워낙 이번 그 선거에 또 굉장히 폭풍의 핵 같은 그런 그 당이었는데 조국 혁신당이 국회 회기 중에 골프를 치지 말아라. 그리고 비즈니스 타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 당선자들한테 이제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일단은 사실은 당연한 거긴 한데 네. 어쨌든 이걸 다짐으로 내세웠다는 건 국민들 앞에 이제 언어화해서 약속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그동안에 국회에서 논란이 됐었던 사안들을 좀 집약해놨다라는 생각도 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를 맞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대로만 지켜진다면 이런 부분에서 잡음이 나올 일은 없으니까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정치가 나아 보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본인들이 정말 지키신다면 이런 것들은 환영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조국 대표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골프 치고 국회의원들이 비즈니스석 탄다고 그래서 비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골프를 쳐도 비즈니스석을 타도 일만 제대로 하면 되는 국회를 원하십니다. 근데 조국 대표가 지금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이 민생을 나아지게끔 하는 정책, 법안을 입법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에 타오르는 입법들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것을 국민들이 사실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조국 대표가 이달 초에 자기도 비즈니스석을 타고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자기도 제주도를 갔다 와놓고서는 이제 비즈니스석을 타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주장과 본심이 괴리된 표리부동한 모습이거든요. 저는 조국 대표가 지금 이제 원내 3당이 된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로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끔 하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눈에 보여주기식 그것도 아주 이상한 보여주기식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성임 씨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근데 이제 막 시작인데 벌써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국 대표가 있으니까 워낙 다들 좀 비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오히려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그래, 좋은 태도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홍준표 대구시장님도 그때 수해 때 골프 치셨다가 논란되시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그동안 정치인들이 좀 중요한 시기나 중요한 기간에 골프 치러 갔다가 발견되고 이러면은 되게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그동안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는 이러지 말자라고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내세운 걸로 보이고, 뭐 이거를 벌써부터 이제 이걸 말만 해놓고 뭐 안 지키면 그건 그때 가서 비판을 받아야겠지만, 이제 뭐 다짐을 하면서 국민들 앞에 약속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벌써부터 나서서 막 비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조국 대표한테 더 스포트라이트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내용은 일단 차치하고 이런 정치인으로서 이제 선언적 행위 같은 것들은 두 분이 어떻게 보실까 궁금했는데, 이제 우리 아까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본인의 참뜻이 이제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저는 선언적 행위라든가 보다 이 소통을 좀 늘려서 본인의 그런 안타까움보다는 솔직하게 이러이러한 거 했던 것을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뭐랄까 하나의 뭐 벤치마킹에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내용을 굳이 뭐 똑같이 할 필요는 당연히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행위적인 것들은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께서 좀 그쪽에다가 고견을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 제가 기회가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기회가 꼭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이걸 보셔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